이 강의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듣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대체 강의입니다. 12강부터 강의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일단 12강은 조선시대 정치 운영의 변화라고 해서 정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붕당 정치라는 것이 전개되는데요. 붕당이란 말은 친구, 벗붕자의 당당해서 정치적인 견해가 맞는 사람들끼리 이룬 하나의 정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당들이 형성이 돼서 쉽게 말하면 이 붕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정치를 붕당 정치라 합니다. 붕당 정치가 어떻게 전개됐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질이 일어났는지 보게 될 겁니다. 그 붕당 정치가 변질돼서 이 변질된 붕당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등장했던 개념이 바로 탕평 정치라는 겁니다. 탕평 정치의 대표적인 실시했던 왕이 영조와 정조고요. 그 영조, 정조의 탕평 정치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붕당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림이라는 이 정치 세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첫 번째 단어는 훈구와 사림인데요. 훈구라는 사람과 사림이라는 사람들이 조선 전기의 정치를 주도하는 두 세력이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훈구는 세조라는 임금이 이제 어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될 때 세조를 도왔던 사람들이 훈구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15세기의 조선의 정치를 주도하게 되죠. 훈장할 때 훈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중앙에서 계속해서 정치적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는 것들을 추구했고요. 그리고 중앙에서 오랫동안 관직을 차지하면서 넓은 땅을 가진 대지주 출신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반면 사림이란 사람들은 뿌리는 어디서 출발하냐면 선생님이 초록색 글씨로 썼습니다. 고려 말 신진 4대부 중에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4대부들이 좀 있었죠. 즉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온건파 신진 4대부들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길제라는 인물이에요. 사람 이름이고요. 이 길제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자신의 학문을 계승할 수 있는 이 후학들을 양성하게 되고요. 그 길제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한 지방에서 있던 지방의 유력 세력들, 쉽게 말하면 이제 지방에 있던 사람들, 선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훈구라는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 부정과 비리들이 발생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조선의 9대 임금 성종은 훈구의 견제를 위해서 지방에 있던 사림 세력들을 중앙 정치에 불러들이게 되니 가장 먼저 이제 정치에 들어왔던 대표적인 사림의 이름이 김종직 같은 사람이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림들은 주로 어떤 관직을 맡게 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훈구파가 있고요. 이제 사림들이 중앙 정계에 이제 진출하게 되는데요. 어디에 들어오게 되냐면 3사라고 불리던 기구에 주로 언론을 담당하는 관리가 되게 됩니다. 언관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3사에 들어가서 훈구의 비리라든지 부정 같은 것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훈구에 대해서 비판을 가해오자 훈구파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죠. 사림을 공격합니다. 사림에게 공격을 해서 사림에게 화를 입었던 사건인 사화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바로 밑에 2번 사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사림이란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성종 때 정치에 진출했고요. 그래서 3사의 관직을 가지고 훈구 세력을 견제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이제 지방에서 주로 거주했던 사람들이고 지방에 있다 보니까 향촌의 일은 향촌에서 스스로 결정하자라는 향촌 자치를 주장했고요. 또 하나 왕도 정치란 건 뭐냐면 정치람에 있어서 임금이 덕과 도덕, 의리와 이런 예절을 갖춘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사림들입니다. 즉 성리학의 본질적인 가치를 좀 더 추구하려고 했던 무리가 사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림들이 훈구와 대결 과정에서 여러 차례 피해를 입었던 거, 사화라고 하죠. 사림이 화를 입었다라는 건데요. 그게 4차례의 사화가 있습니다. 4차례의 사화는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3번째 사화인 기묘사화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제 뭐 이 사화들을 다 외웠어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묘사화는 한 인물의 이름이 좀 나올 거예요. 조광조라는 인물을 좀 기억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모사화와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일어나거든요. 근데 연산군이 중간에 쫓겨납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중종반정이라고 그래요. 반정. 반정은
신하가 임금을 쫓아내는 사건인데요. 그래서 조선 역사에서 두 번 있어요. 하나는 바로 이 연산군을 쫓아냈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광해군을 쫓아내는 인조 반정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왕들 중에 군자로 끝나는 왕들이 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연산군과 광해군인데 이 왕들은 중간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종 반정으로 권력을 잡은 중종은 조광조라는 살인을 등용해서 여러 개혁 정책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조광조의 개혁 정치 중에 대표적인 게 현량과라고 해서 뭐냐면 지방에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과거가 아닌 간단한 다른 방식의 시험을 통해서 관리로 등용하고자 했던 제도입니다. 또 하나는 향약이라고 해서 향약은 뭐냐면 지방의 마을 사람들이 지켜야 될 공동의 약속이라고 해서 이 향약은 사림들이 주로 향촌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림들이 주도해서 향약을 만들고 향약을 보급하려고 했어요. 그 향약에는 유교적인 윤리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향촌에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런 게 있었습니다. 훈구파 애들은 보통 여러분 훈장을 받은 애들인데 얘네들 중에 가짜로 훈장을 받았던 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위훈입니다. 가짜 훈장을 받은 애들. 이런 애들의 훈장을 삭제하려는 이러한 개혁을 실시하다가 훈구파들의 공격을 받게 됐겠죠. 그래서 훈구파들이 조광조를 뭐 나뭇잎에 이렇게 궁궐 나뭇잎에다가 꿀을 발라놔요. 한자로 주초위양이라는 글자를 꿀을 발라놔서 벌레가 파먹게 했어요. 근데 이 주초를 합치면 한자에서 조자가 돼요. 조씨가 왕이 된다라는 이러한 나뭇잎을 들고 임금을 찾아가게 됩니다. 임금님, 궁궐나무에서 조씨가 왕이 된다는 이런 불길한 재수없는 나뭇잎이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씨 중에 왕을 노릴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조광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조광조를 모함했고 조광조가 이제 조광조를 비롯한 사림들이 큰 화를 입었던 사건이 바로 1519년의 기묘사화였다. 조광조는 이름을 한번 좀 봐두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사림들은 이렇게 수차례의 총 4차례의 사화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중앙정계에 계속해서 진출할 수 있었거든요. 그 배경이 됐던 게 바로 이거예요. 서원과 향약이라는 겁니다. 서원은 뭐냐? 지방의 사림들이 세웠던 교육기관이고요. 향약은 아까 얘기했던 향촌의 자치 약속이에요. 이걸 통해서 사림들은요, 서원을 통해서 자신들의 학문을 계승하는 후학들을 계속 양성하고 그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또다시 중앙정치에 진출해서 사림의 이상적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서 향약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사림들은 지방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 갔다는 거죠. 결국에는 14대 임금 선조 때 가면, 이게 언제냐면 선조가 16세기거든요. 16세기가 되면 사림들이 모든 중앙 정치를 주도하는 그런 세상이 왔다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훈구는 사실상 거의 자치를 감추게 되고 사림들이 정치를 주도하는 시기가 오게 됐던 거죠. 근데 사림들이 이렇게 중앙 정치를 주도하면 여러분 사림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사림이란 뜻은요, 기본적으로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선비 사자의 수풀림, 선비들이 빽빽한 숲을 이룬 것처럼 많은 선비의 집단을 의미할 때 사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쨌든 사림, 선비들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죠.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또 너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니? 이런 학문적인 차이로 인해서 붕당이란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로 사림 안에서, 여기 붕당은 사림들 안에서 정치적 학문적 견해로 나눠진 이것을 붕당을 하는데 동인과 서인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동인 같은 경우는 외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 당시에 왕의 외가 가문 사람들이 정치에 또 개입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을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사림 중에서도 이제 새로 관직에 진출했던 젊은 사림들이 많았던 거죠. 신진사림, 새로 진출한 사림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강하게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보면 이황과 조식이라는 선생님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오늘날의 경상도 지역의 영남 지역 출신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즉 학문적, 정치적, 그리고 지역적인 거에 의해서 붕당이라는 게 형성됐다라는 거죠. 반면 서인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정치에 참여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이 외척 정치, 외척들 중에서도 교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외척 정치 청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또 학문적으로 보면
이와 성운이라는 사람의 학문을 계승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지역적으로는 경기도와 충청 지방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 둘 동인과 서인으로 최초의 붕당이 쪼개지게 되는데 그 쪼개지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직 자리 때문이에요. 이조 전랑이라고 해서 이조라는 부서가 6조 중에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을 담당하는 부서고요. 이조 전랑은 이조 정랑, 좌랑을 합쳤는데 별로 높은 관직은 아니지만 이 자리가 중요했던 이유는 사관원 사원부라는 3사의 중요한 관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조 전랑은 자기가 물러날 때 자기의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즉 이조 전랑을 어떤 사람이 차지하냐에 따라서 관리들의 인사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이조 전랑 자리를 두고요. 두 사람이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두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한 명은 김효원이라는 사람이었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심의겸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심의겸 같은 경우는 외척이었고요. 김효원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심의겸이 외척이다 보니까 서인 세력들은 이 심의겸을 굉장히 많이 지지했고요. 동인 새롭게 정치에 진출했던 사람들은 김효원을 따르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김효원의 집이 경복궁 동쪽에 있어서 김효원을 따르는 무리를 동인, 심의겸의 집은 경복궁 서쪽에 있어서 심의겸을 따르는 사람들을 서인 이렇게 불렀다. 그래서 동인과 서인이라고 불리게 된 유래는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사림이 이렇게 동서인으로 처음으로 쪼개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인은 다시 한번 쪼개지게 됩니다. 어떻게 쪼개지냐면요.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쪼개지게 된 계기는 서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정치에도 오늘날에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잖아요. 권력을 잡은 당은 여당, 권력을 뺏긴 당은 야당 이렇게 되는 건데요. 동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서인들을 그전에 이제 서인들한테 당했던 것을 복수할 때 어떻게 복수할 거냐, 강하게 처벌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북인이 되는 거고요. 서인들에 대한 처벌을 좀 온건하게 하자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남인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동인이 북남으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붕당은 크게 이 시기 광해군 때까지는 세 개가 나온 거죠. 북인, 남인, 서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북남 서인의 세 개의 붕당이 일단 형성이 됩니다. 광해군 때까지. 일단 선조 때 처음으로 붕당이 형성됐다는 거 한번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붕당 정치라는 것들이 전개되는 거죠. 붕당 정치. 자, 붕당 정치는요. 기본적으로 어떤 왕 때에 어떤 붕당들이 주도했는지 이런 것들의 흐름을 좀 보시면 됩니다. 바로 첫 번째 광해군 때는요. 아까 선조 때 이제 동서인 처음으로 쪼개졌고요. 그 다음 광해군 때는 바로 요 북인들 좀 더 서인 처벌에 있어 강한 목소리를 냈던 북인들이 권력을 주도했습니다. 즉 북인이 여당인 거고 남인과 서인은 야당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중간에 광해군을 서인들이 쫓아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바로 인조반정이고 인조반정은 1623년에 일어납니다. 인조라는 새로운 임금을 세우고 광해군을 쫓아냈던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누가 국정, 정치의 주도권을 잡냐면 서인이 잡게 되고요. 인조반정으로 사실상 광해군과 정치를 주도했던 북인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럼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은 국정에 참여하는, 즉 서인은 여당, 남인은 야당의 역할을 하게 되는 붕당 정치가 인조 이후에 쭉 전개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요,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니 여러분 현종 때 예송이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송이란 게 뭐냐? 예절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예절. 뭔지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여러분 인조의 아들이 효종이고 효종의 아들이 현종인데 이 현종 때 서인과 남인, 지금 이제 붕당은 서남만 남은 거죠. 북인은 없어졌으니까 사실상 서인과 남인이 서로 예절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그게 예송입니다. 왜 벌였냐면 이거예요. 효종이 사망했는데요. 효종 왕이 죽었는데요. 그 당시에 인조가 늦게 결혼해서 자의대비라고 효종의 쉽게 말하면 새엄마가 효종이 죽었는데 아직까지 살아 있었어요. 바로 이 아들이 죽었을 때 효종의 새엄마인 자의대비가 상당에서 입는 옷을 얼마를 입어야 되느냐를 두고 벌인 논쟁이 첫 번째 1차 예송이라는 거죠. 여러분 효종은 출생은 인조가 큰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은 소현세자라고 해서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얼마 안 돼서 사망하게 되고요. 둘째 아들이 복림대군이었는데 이 복림대군이 형이 죽어서 왕이 된 게 바로 효종이었다는 거죠. 즉 출생 순서상은 둘째지만
여러분 보통 왕의 큰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하기 때문에 왕위를 이었다라는 거는 큰아들에 준하는 대우를 해줄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인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효종은 둘째 아들인데 우리 조선에서 지키는 예법서에 보면 큰아들이 죽었을 때는 엄마는 상복을 3년을 입어야 되고 작은 아들, 나머지 큰아들을 제외한 아들이 죽었을 때는 1년을 입어야 된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서인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효종은 큰아들이 아니니 1년만 자의대비께서 상복을 입으면 된다. 이게 서인의 주장이었고요. 남인은 아니다. 효종의 출생상은 둘째 아들이지만 왕위를 이었기 때문에 상복을 3년 입어야 된다라고 대립을 했던 거죠. 근데 1차 예송에선 누가 이기냐? 여러분 이 예송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시더라도 예송의 결과 정도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1차 예송에서는 서인이 이겨요. 서인이 이깁니다. 그리고 한 15년 뒤에 두 번째 예송이 발생하니 아까 말했죠. 이 인조의 새 부인 자의대비가 이때까지 또 살아있는데 15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효종의 부인이 죽어. 며느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의 며느리가 죽을 때는 상복을 1년 입어야 된다라고 또 기록이 나와 있고 그 나머지 아들들의 며느리는 9개월만 입어도 된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기서 또 충돌했던 거죠. 서인은 효종은 둘째 아들이니까 둘째 아들의 며느리 죽었을 때 9개월 입자 이거고요. 남인은 아니다 큰아들이다 1년 입어야 된다라고 대립을 하는데 2차 예송에서는 남인의 주장이 채택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뭐냐면 여러분 예송 논쟁에서는 이 논쟁에서 승리한 붕당이 권력을 잡는 거예요. 1차 예송에선 서인이 이겼기 때문에 서인이 계속 권력을 유지했어요. 그러다 2차 예송에서 남인이 승리하면서 드디어 남인이 인조반정 이후에 처음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여당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얼마 가지 못해요. 2차 예송이 1674년이거든요. 근데 환국이란 게 1680년에 벌어져서 다시 권력을 서인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서인과 남인이 서로 공존하고 붕당 정치의 기본 원리는 상호 공존입니다. 서로 다른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견제하면서 건전하게 정치를 발전시켜가는 게 붕당 정치의 기본 원리인데 이 예송 논쟁을 겪으면서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심해지면서 공존보다는 상대방을 공격해서 없애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가 위협받는다라는 이런 적대감 같은 것들이 굉장히 커져가는 변질된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붕당 정치의 변질이 더 심화됐던 사건이 바로 환국이라는 사건입니다. 환국은 이겁니다. 환국, 국정을 주도하고 있던 정권을 잡고 있던 붕당과 견제하던 즉 여당과 야당을 바꿔버린다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 주도해서요. 왕이 내 마음에 안 들어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환국은 총 3차례 일어나고 주로 언제 일어나냐면 숙종이라는 임금 때 일어납니다. 숙종 임금 때 환국이 일어나죠. 환국이 총 3번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환국의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경신환국, 계속 넘어가네.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인데 2차 예송에서 승리해서 드디어 남인들의 세상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불과 얼마 안 가서 남인에서 권력이 서인으로 넘어갔던 게 경신왕국이고요. 다시 남인에게 권력을 되찾아줬던 게 기사왕국이고요. 마지막 서인이 권력을 잡았던 게 갑술왕국입니다. 이 3차례의 환국을 거치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권력을 잡으면 상대 붕당을 탄압하는 거야. 왜? 쟤네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보복당할지 모르니까요. 상호 공존과 견제는 없어지고 상호 탄압과 보복만 남아있는 변질된 붕당 정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요, 여러분 서인이 이 환국 과정에서 쪼개지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 기사왕국을 겪고 갑술왕국이라는 걸 통해서 서인이 다시 권력을 찾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서인들이 둘로 쪼개집니다. 왜? 남인들을 어떻게 처벌하냐, 벌 주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게 돼가지고요. 강하게 벌 줘야 된다라는 꼬장꼬장한 나이 많은 사람들, 노론이라고 이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고요. 온건하게 처리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소론해서 이 서인도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고요. 이 이후에 남인은 계속해서 존재하지만 갑술왕국 이후에도 남인은 존재하지만 늘 야당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노론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노론의 일당 독재 체제가 이 갑술왕국 이후에는 쭉 전개되는 거죠. 그럼 남은 붕당은 뭐뭐 남는 거예요? 결국에 환국 이후에는 남인, 노론,
소론 이 세 개의 붕당이 남는 상황이 전개되었다라는 거죠. 이 환국이 숙종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붕당 정치가 완전히 변질됐죠. 그래서 이걸 좀 바로잡기 위해서 등장했던 게 바로 탕평 정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탕평 정치. 탕평 정치는 탕탕평평이란 말의 줄임말이고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즉 어느 한쪽에 편을 들지 않는 그러한 정치를 의미합니다. 탕평 정치를 처음으로 꺼내들었던, 이 주장을 처음으로 했던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숙종이에요. 숙종이라는 사람이 환국을 통해서 붕당, 집권 붕당을 막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게 만들기도 했었는데, 사실 숙종은 그 환국을 통해서 얻은 것도 있었어요. 왕권을 강화했죠. 왜냐하면 서인과 남인은 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왕의 한마디에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결국에 누구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겠어요. 왕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왕권 강화의 일시적 효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변질된 붕당 정치를 바로 잡아야겠다 해서 등장했던 개념이 탕평 정치라는 거죠. 붕당 간에 서로 세력을 균형을 도모한다는 거죠. 그리고 숙종이 아니라 이 탕평 정치를 실제적으로 실시했던 왕은 숙종 다음의 왕이었던 영조와 정조입니다. 사실 영조가 할아버지고 정조는 그 손자거든요. 이 중간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도세자라고 해서 이제 뒤주라는 곳에 갇혀서 사망했던 비운의 또 인물이 한 명 등장하기도 하죠. 어쨌든 영조와 정조는 조선 후기에 탕평 정치 실시하고 여러 가지 개혁 제도들을 실시했던 왕이기 때문에 영정주의 업적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영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탕평 정치를 운영했냐면 붕당을 없애자라는 본인의 주장에 찬성하는 애들을 남인 노론소론 가리지 않고 붕당 없애자라는 거에 동조한 애들은 탕평파라고 새로 모아요. 그래서 그 탕평파를 중심으로 정치를 해나가는 탕평 정치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 붕당 없애자라는, 붕당에 문제가 있으면 붕당 없애자는 주장에 동의한 애들만 탕평파로 만들어서 정치했던 건데요. 정조는 좀 달라. 정조는 어떻게 했냐면 노론소론 남인을 가리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실력대로 뽑아서 어떠한 붕당에 치우침 없이 고루 기용하는 이런 탕평 정책을 펼칩니다. 이 영조와 정조의 좀 탕평책에서도 미세한 차이점이 드러나기도 하죠. 자, 영조는 또 뭐였냐면 붕당의 근거지가 됐던 사림들이 공급하는 서원 같은 것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왔냐면 각 붕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서원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자기 붕당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붕당들의 그냥 의견을 집결하는 그런 곳으로 변질돼 버렸다는 거죠, 서원이. 그래서 붕당 간의 대립이 더 심화되는, 갈등이 초래되는 것들이 있어서 서원을 정리하고요. 또 하나, 각 붕당이 이조 전랑이란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이 벌어지니까 이조 전랑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대폭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영조입니다. 근데 영조가 이제 아들 사도세자를 이제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끌기도 하면서 중간에 또 가족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또 안타까운 일을 겪기도 했죠. 근데 그의 손자 이산이라는 인물이 정조가 되고, 정조는 조선 후기의 최고의 개혁군주라 할 만큼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노론소론 남인을 가리지 않고 골고루 기용했던 거고, 이때 기용했던 대표적인 남인 출신의 학자가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정약용 같은 인물 남인 가문이거든요. 실력을 보고 기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정조의 업적들인데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규장각이라고 해서 왕실의 도서관입니다. 규장각은 왕실의 도서관인데 이 규장각을 정조는요, 예전 세종의 집현전처럼 자신의 정치적인 자문을 하는 비서실 같은 기능까지 할 수 있게 강하게 만들고자 육성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규장각을 통해서 이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조언자들을 이렇게 만들고자 했고요. 두 번째는 친위부대, 왕을 지키는 군부대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게 바로 장용영이라는 거예요. 정조가 왜 이걸 군대를 만들었냐면, 정조는 사실 왕권의 기반이 굉장히 미약했다, 초반에.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사도세자라는 인물은 이 노론과 소론 중에 소론과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노론들이 소론과 친한 사도세자가 왕이 됐을 때 자신들의 권력을 뺏길까봐 영조와 사도세자 사이를 모함해서 사도세자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음모론도 있었어요. 어쨌든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상 집권 붕당은 노론이란 말이죠. 사이가 좋을 리가 없고 당시의 모든 군사적인 권력이나 정치적인 모든 권력들도 노론 세력이 갖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늘 암살의 위협에 시달릴 정도로 굉장히 불안해 있었단 말이죠. 노론 세력이 군사적인 것을 다 장악하고 있는데 혹시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조는요, 강한 왕권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는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는데요. 장용영은 내영, 외영이라고 해서 내영은 수도 한성에, 외영은 수원에 두 개의 부대를 배치해서 왕을 지키는 이러한 친위부대로 삼았습니다. 자, 그리고 정조가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수원이라는 곳에 화성이라는 걸 건설합니다. 새로운 성을 건설하고 이곳으로 수도를 옮기고자 했었습니다. 사실은 정조 수원화성을 지을 때 정약용이 발명했던 거중기, 도르래의 원리 같은 것들이 이용됐다고 전해지고 수원화성은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수원화성, 수원으로 왜 옮기고자 했냐면 간단하죠. 한성이라는 곳에는 이미 노론을 비롯한 자신의 정치에, 개혁 정치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기반을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걸 한 번에 무너뜨리기에 가장 좋은 거는 뭐예요? 수도를 옮기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수도를 옮기려는 계획 같은 걸 세웠지만 결국에는 옮기진 못합니다. 또 하나는 초계문신제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관리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관리들 중에 재능이 보이는 사람들을 다시 뽑아서 왕이 직접 재교육시키는 겁니다. 왕이 교육을 시켜서 책도 읽히고 경전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시켜서 자신의 정책적인 것들을 뒷받침하는 조언자로 삼고자 했었던 게 초계 문신제입니다. 정조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장각, 장용영, 손화성, 초계 문신제 같은 정책들 더 나가서 노론과 소론은 남인을 고루 기용하는 이러한 탕평 정치를 했었다라는 것까지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조가 좀 더 오래 살아서 개혁적인 것들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정조가 갑작스럽게 사망합니다. 언제 1800년에 사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린 아들을 남겨놓게 되는데 그 아들이 12살에 왕이 됐던 순조입니다. 이러면서부터 무슨 정치가 전개되냐면 정조가 사망한 이후에 세도정치라는 또 새로운 정치 형태가 나타나는데 세도정치는 뭐냐면 왕실의 외척 가문이 권력을 장악해서 그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 형태를 세도정치랍니다. 자, 세도정치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몇몇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정치 형태를 세도정치랍니다. 그럼 세도정치는 언제 이루어지냐? 여기 나와 있듯이 순조라는 임금부터 그 다음 임금인 헌종, 그리고 철종에 이르는 3명의 임금 3대 60년 동안, 즉 1800년부터 1862년까지 약 60년간 어떤 가문들, 안동김씨, 풍양조씨 같은 몇몇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정치가 벌어졌다. 이 사람들은 비변사라고 불리던 기구의 높은 관직들을 독점하면서 고위관직을 장악하고 나라의 정치를 좌지우지했다. 근데 이 세도정치가 출현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영조와 정조는 붕당 간의 갈등, 대립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어느 정도 몰아줍니다. 그렇게 몰아줬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야? 믿을 만한 거는 자기가 결혼했던 자기 부인의 가문들, 외척 세력이었던 거죠. 일부 외척 세력들이 영조와 정조 시기에 성장하게 됐었고요. 근데 영조와 정조가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권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영조, 정조가 죽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린 임금을 두고 권력을 독점하고 이렇게 국정을 농단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19세기는 세도 정치가 이제 전개됐던 시기라는 겁니다. 19세기. 자, 영조 정초의 탕평책에 의의는 기본적으로 붕당 간의 대립을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영조 정도의 탕평 정치는 붕당 간의 대립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거죠. 대립을 봉합하고 강력한 왕의 카리스마로 그 대립을 찍어 눌렀던 겁니다. 수면 아래로 잠깐 내려가게만 만들었던 거죠. 결국에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미봉책에 불과했기 때문에 영조 정조가 죽은 다음에 이 붕당 간의 대립 갈등이 다시 또 튀어오르게 되는 거고, 사실상 일부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세도 정치라는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세도 정치의 결과, 세도 정치는 결과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냐면 이런 거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어요. 몇몇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매간매직이란 건 돈을 주고 관직을 사고 파는 것들입니다. 즉 매간매직이 성행하고 그렇게 재물만 탐하는 관리들, 탐관 오리들이 등장해서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리고 또 세도 가문이 실제적인 권력을 장악하면서 왕권은 약화되고 3사를 통한 언론의 견제 기능 자체도 사실상 무력화되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농민들에게, 일반 백성들에게 어떤 피해를 줬냐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 별표 친 거는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삼정의 문란이라고 나오는데요. 삼정은 그 당시에 농민들에게 부과했던 세 가지의 세금을 삼정이라고 합니다. 정자로 끝나는 세 개예요. 토지에다 매겼던 세금인 전정, 그리고 남성들에게 부과됐던 군대 가는 대가로, 군대 원래는 훈련받으러 막 가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쌀이나 옷감 같은 거를 내고 돈을 내고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그 돈을 받고 어떻게 직업 군인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군인들을 동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냥 군정이라는 군포, 군대 가는 것 대신, 군역을 하는 것 대신에 포, 쉽게 말하면 옷감을 내고 쌀을 내고 군대 안 가는 이러한 군정이라는 세금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정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환곡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가을에 출소하고 겨울에 먹고 봄이 되면 먹을 것들이 없죠. 농민들이 떨어지니까 봄에 춘궁기, 봄이 궁핍한, 이 봄의 궁핍한 시기에 관청에서, 나라에서 농민한테 곡식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을에 출소하고 그때 살짝 이자를 붙여서 갚는 게 환곡이었습니다.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한 거였는데 이게 탐관오리들이 막 성행하고 등장하면서 농민들한테 그냥 세금처럼 떠안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쌀 10가마를 빌려주고 가을에 출소해서 15가마를 관청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청에서 남는 수익 5가마를 탐관오리들이 꿀꺽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농민들에게, 필요도 없는 농민들에게도 이 환정, 세금이 아니었던 건데 세금처럼 부과를 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세 가지의 세금을 삼정이라고 하는데 이 삼정이 제대로 거치지 않는 문란해지는 현상들이 발생했다. 세금 제도가 너무나 문란했고 그로 인해서 백성을 수탈하는 것들이 너무 심해졌고 여기에 농민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봉기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는 게 19세기 세도정치 시기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12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